기어수고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사 7차시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7차시인데요. 다음 주면 여러분들도 등교 계약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별일 없어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온라인 수업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차시 수업은요, 발해와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먼저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한 내용인데,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요? 신라가 당나라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통일신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대동강 이북 지역은 다 당나라에게 지배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구려 유민들이 일부는 신라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의 생활터전인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았거든요. 그래서 당의 지배를 받던 고구려 사람들이 이때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내쫓고 그 자리에 새롭게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라는 나라잖아요. 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었던 고구려 장수 출신의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누구요? 대조영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지링성 동모산 일대에서 698년에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어졌던 거네요. 그쵸? 삼국 통일이 완성되어진 건 676년이니까요. 어느 정도 뒤인지 어느 정도 여러분 감을 잡을 수도 있네요.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고려라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고요. 발해의 주민 구성을 보니까요, 대부분의 지배층들은 고구려계인들이었고, 반면에 이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들은 다수가 다 말갈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인들과 말갈인들이 합쳐져서 만든 나라가 또 발해라는 나라고요. 그런데 이 발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보니까 이 외교 문서의 맨 아래쪽에 보면 발해 왕 누구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옥색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외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해가 사인해서 그 외교 문서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발해 왕들은요, 발해 왕이라는 칭호를 대신해서 무슨 왕이라고 칭했냐면요, 이때 발해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무슨 왕? 고구려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굉장히 투철했던 그러한 나라가 또 발해였었거든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고구려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 그래서 심지어는 외교 문서에 발해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고구려 왕이라고 칭했을 만큼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바로 발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해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의 왕을 좀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 세 명의 왕이 바로 무왕과 문왕과 선왕의 이 세 명의 왕은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 왕들입니다. 시험 문제도 자주 보이는 왕이니까요. 선생님, 건국했던 대조영은 중요하지 않나요? 대조영은 초등학교 때 시험에 많이 나오지,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는 출제 빈도는 좀 낮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자, 발해를 건국했던 인물이 대조영이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왕, 무왕부터 한번 보죠. 무왕은요, 동북 지역의 여러 세력을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와 무슨 관계였다는 거? 견제했다. 당과 신라를 이게 너무 그러네요. 펜으로 바꿀게요. 당과 신라를 견제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견제했다라는 얘기는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나빴다는 얘기일까요? 굉장히 관계가 좋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겠죠. 신라와 당나라는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자신들이 계승했다라고 생각하는 고구려를 어떻게 한 거예요?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해는요, 당연히 자기가 계승했다고 생각하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와 당나라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대적인, 그러한 견제하는 적대적인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와는 교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심지어는 당나라의 쌍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당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한 때가 바로 이 무왕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나라와 신라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당과 신라와의 관계가 다 적대적인 관계면 외교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 당나라와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당으로부터의 선진문물, 이 당시에 당나라가 엄청난 선진문물을 가지고 있어서 동아시아의 문화를 이끌고 가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나라로부터 선진문물 이런 것들이 수용되지 못하면서 나라의 발전이 굉장히 지연되었다. 그래서 문왕때가 되면요, 이래서는 어떻게 할까? 안 되겠구나. 당의 선진문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전에 추진했던 이런 적대적인 외교 관계를 끊고 당나라와 신라와 무슨 관계를 유지하자?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 정책으로 바꿔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큰 외교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먼저요, 신라와 교류를 활발하기 위해서 신라와 당을, 발해를 연결하는 그러한 상설 교통로를 이때 개설했는데요. 이 길을 통해서 발해와 신라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해와 신라를 연결하는 이 길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말 그대로 신라로 가는 길이니까 뭐겠습니까? 신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라도라고 얘기하는 발해와 신라를 연결하는 상설 교통로가 만들어지고요. 반면에 상경으로 수도를 옮겨갔는데요. 이 상경성으로 수도를 옮겨갔는데 이 상경성의 구조가요, 어디를 그대로 모방한 거냐면요, 당나라의 수도가 이때 당시에 장안성이었는데 이 장안성의 도시 구조를 그대로 모방했다. 그러니까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해의 수도 상경을 꾸민 거죠. 만든 겁니다. 계획도시인데요. 이 장안성의 구조가 어떤 구조였냐면요, 이런 구조였거든요. 궁궐이 이렇게 있으면 이 궁궐 앞에 큰 길이 있었는데 이 길 옆에는 엄청나게 많은 계획적인 그러한 상업시설들, 상점들이 나열하고 있었다. 이 큰 궁궐 앞에 뻗는 큰 길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주작대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작대로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 구조를 어디에? 장안성의 도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상경성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라고 해도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이 외에도 당의 통치 구조, 중앙 통치 조직인 삼성과 육부의 중앙 통치 조직을 도입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당나라의 문물을 통해서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했고요. 자, 이와 같이 문왕 때 당의 선진 문물, 신라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그 뒤를 이었던 설왕 때가 되면요, 이때는 말갈족의 대부분들을 점령하고요. 다음에 요동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어지면서 지방 행정 조직까지 정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방 행정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냐면요,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5경 15부 62주로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도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했죠. 구주 5소경이라고 하는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한 것처럼 발해는요,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해야 할 만큼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게 되어졌고요. 다음에 이렇게 발전된 이 발해를 보고, 선왕 때의 발해를 보고 당나라에서는요, 바다 동쪽에 어떤 나라? 융성한 발전된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동성국이라고 칭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 이 문왕 때 선진 문물의 수용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그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도 넓히고 마침내 당나라로부터 해동 성국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융성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네요. 자, 다음에 통치 조직인데요. 이 통치 조직은 아까 좀 전에 쌤이 다 설명했던 거니까요. 빨리 한번 채워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 통치 조직은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당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발해의 중앙 통치 조직 또한 삼성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육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쌤이 표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육부는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당나라에서 상서성, 문하성, 중서성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발해로 들어오면서 명칭이 좀 바꿨습니다. 정당성이요, 선조성이요, 중대성이라고 하는 세 개의 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성이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구는요. 바로 뭐니 해도 국정을 총괄했던 정당성이었습니다. 국정을 총괄했던 부서가 정당성이었고요. 이 정당성의 대표를 대장을 뭐라 불러요? 대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내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거는요, 행정실무를 뭐하는 기구고요? 집행하는 기구이고요. 자,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이거 정책 결정하고요. 여기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자.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을 바로 실행할 수는 없겠죠? 정책을 심의하겠죠? 심의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죠. 집행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개의 성을 우리가 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할 때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성 아래를 보니까요. 어떻게 나눴어요?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해서 몇 개의 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6부가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정당성 아래에 보니까 충인의지의 신이라고 하는 6개의 집행기구가 나뉘어져 있구나.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인의지의 신이 충인의가 좌사정, 지의 신이 우사정으로 이원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요게 큰 특징이거든요. 이원적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조직이 구성되어 있구나.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하긴 했지만 이때 발해는요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켰던 겁니다. 물론 이 삼성의 명칭도 그렇지만요 이 충인의지예신이라고 하는 6개의 부를 어떻게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둘로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면 당나라는 이원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요? 물론 당나라에는 이원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발해의 어떤 독자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또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밑에 있는 거 몇 개 볼게요. 자, 중정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중정대라는 것은요 뭘 하는 기구냐면 관리감찰기구.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관리감찰기구이고요. 다음에 문조관은 서적, 책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적을 관리하는 그런 관청이고요. 주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뭘요?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자, 유학을 가르치는 유교 교육기관입니다. 유학 교육기관이 바로 자, 주자감이죠. 통일신라의 유교 교육기관은 뭐 있었습니까? 국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기억나죠? 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삼성육부를 근간으로 중앙관제가 편성되어 있고요. 이 삼성의 대장이 바로 대내상이었고 대내상은 정당성의 장관이었고 이 사람이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가장 책임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대내상이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삼성은요, 삼성육부는 어떻게 운영됐다는 거?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나누었고, 이 육부가 충인의지 예신이었고, 충인의가 어디요? 좌사정, 지예신이 우사정, 이렇게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관할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당의 제도를 본따스나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원적인 통치체제가 바로 독자적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은요. 지방은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자, 언제요? 최고의 전성기 선왕 때 지방 통체제가 정비됐다라고 얘기했죠. 5경 15부
62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주연에는 당연히 뭐 했겠습니까? 지방관을 파견했을 것이고요. 다음에 이 촌, 가장 지방행정 단위 중에서 가장 촌인 어디는 가장 작은 단위인 촌에는 뭐요? 토착 세력가들이 그 지역에 다스렸지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않았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중앙에서 중앙 관리가 아니라 그 지역에 뭐예요? 유력자가, 그죠? 그 지방의 유지가 이장이 돼서 그 마을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가장 아래쪽에 가장 낮은 가장 행정 단위가 촌이었고 이 촌의 촌장들은 토착 세력가들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중앙군을 보니까요 10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중앙군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통일신라 시대 때 중앙군이 뭐였습니까? 구사당이었죠. 지방군이 십정이었잖아요. 이 중앙군은 궁궐과 수도를 경비하는 부대이고 발해의 중앙군은요 10이였고요. 지방군은 특별하게 부르는 명칭이 지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조직에 따라서 편성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선왕 때 당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했던 이 발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귀족들 간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권력 투쟁이 심화되어지면서 국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북방유목민족적 거란족의 침입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북방유목민족들 거란의 침략으로 결국은 926년에 멸망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98년이니까요. 698년이니까 채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700년 잡으면요. 우리가 뭐 226년, 228년 정도 유지되다가 결국은 멸망한 나라가 바로 발해라는 나라죠. 그렇죠? 발해가 멸망하면서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이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굉장히 가슴 아픈 발해의 멸망이 가져온 우리의 역사이잖아요. 자, 어쨌든 발해가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만주 지역을 지배한 우리의 마지막 왕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발해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여기에 있는 것이 5경, 15부, 62주의 발해의 그러한 지방 통치 체제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5경만 먼저 잠깐 볼까요? 상경, 여기 수도죠? 다음에 동경, 서경, 또요 중경, 여기요 남경 이렇게 5개의 경이 있죠. 다음에 15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발해라는 나라였네요. 다음 페이지요. 자, 신라 말기에 통일신라 말기의 정치적인 변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라 말기가 되면 모든 왕조가 마찬가지처럼 왕조의 말기가 되면 귀족들 간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공왕이 즉위하면서 이러한 귀족들 간의 권력 투쟁은 점차 심화되어지고요. 심지어는요, 자, 신라 말기가 되면 이때 150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교체될 만큼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150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갈아치워졌다는 얘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왕이 갈아치우고 가는 거니까 이때 왕자리라는 것이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되어지면서 왕이 왕으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귀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체되어져가는 그만큼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어졌고 그때 이러한 왕위 쟁탈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 바로 김원창의 난이라는 그러한 귀족들의 가장 대표적인 권력 쟁탈전의 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해진을 개척했던 장보고라는 인물 또한 말년에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 말기의 상황을 보니까 왕실과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서로 간의 권력 쟁탈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수탈하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권력 투쟁도 하고 또 그들의 사치와 향락적인 생활을 일삼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면서 농민들에 대한 세금 수탈은 더욱더 심화되어져 갔고, 그러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과 전염병이 확산되어져 가면서 마침내 농민들이 참다 못해서 말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신라 말기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농민이었던 원종과 애노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원종과 애노의 난이 통일신라 말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농민 봉기였다라는 거 좀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농민 봉기 이거 좀 봐두셔야 됩니다. 다음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 권력 투쟁을 일삼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세금 수탈만 더욱더 심화됐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더욱 삶은 어려워졌고 심지어는 외적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아주지 않고 냅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그 외적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또 지방 세력들이 서서히 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지방 세력이 바로 누구 이야기요? 호족들이었던 거죠. 자, 중앙에서 이와 같이 자기네끼리 권력 투쟁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동안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잃게 되고,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지방에서 세력을 점점 확산시켜 갔던 애들이 바로 이 호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호족들은요, 여기 선생님이 잠깐 써볼게요. 자, 좀 긴데요. 자,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요. 군대를 보유했습니다. 군대를 보유하고요. 자,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스스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농민이라는 신분을 버려버리고 먹고 살기가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스스로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족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호족이 먹고 재워주고 의식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공해주니까. 그러니까 호족 밑에 들어가서 호족의 노비가 되는 거죠. 노비가 되면 이 호족들은 그 노비들을 뭐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 노비를 바탕으로 군대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외적들도 무찌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뭐라 부른다고요? 스스로 자신을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역에 그 지역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한꺼번에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호족들이 성장할 동안에 중앙에 있는 귀족들은요, 이 호족들의 성장을 견제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마침내 호족들이 후삼국시대를 또다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통일신라에 이어지는 후삼국시대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 또한 이러한 호족의 하나의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이 호족들은요, 자신들의 혼자서 이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는 없었겠잖아요. 이때 당시에 신라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러한 세력들을 자신의 세력으로서 끌어들이게 되어졌는데요. 자신이 끌어들였던 가장 대표적인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신라 사회에서 가장 큰 불만 세력들은 바로 이 육두품들이죠. 육두품들은 예전에는 이 진골 송군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라는 무슨 제도가 생기면서 골품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관직 승진이나 모든 것들의 제한을 받게 되어지면서 신라의 골품제가 있는 신라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러한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 골품제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꿈꿔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육두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반신라 세력이었던 이 육두품들이 호족과 손을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호족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으로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자 여기에 대해서 선종의 승려들이 여기에 합세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요. 이 불교의 종파는요, 교종과 선종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귀족들은요, 교종 세력들과 결탁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불교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보면 좀 아웃사이드적인 그러한 선종 승려들과 또 호족들이 결탁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종 승려들이 대부분 지방 호족 출신으로 육두품 지식인과 함께 사회 변혁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세 세력이 결탁을 하게 되어지면서 신라 말기 사회의 지방 세력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세력이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 말기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또 사상도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육두품의 모와 유학과 또 하나야 불교의 선종이죠. 호족과 결합되어 있었던 사상, 아까 선종 승려라고 얘기했죠. 불교의 선종이고요. 다음 하나가 풍수지리설입니다. 풍수지리설 있죠. 자, 자신들이 통일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당화, 합리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걸 정당화, 합리화시키지 못하면 자신들의 행동을 단순한 쿠데타고 반역이고 역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스로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가 지력이 다해가지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명을 받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옮기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사상이 바로 또 풍수지리설 이런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상적인 배경으로 삼았던 그런 사상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요. 요번엔 간단하게 보죠. 여러 이제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호족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호족들. 이 이제 우리가 크게 둘로 갈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후백제를 건국했던 가장 대표적인 호족요 누구요? 견훤이죠. 견훤이고요. 견훤이요 완산주 오늘날의 전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후백제를 건국했고요.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를 모두 장악할 만큼 세력을 더욱더 확대시켜 갔습니다. 자, 이러한 또 우세한 경제력 당연하죠. 이 전라도와 충청도는 넓은 평야 지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경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고 그만큼 그러한 경제력을 토대로 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우위에 있는 그러한 우위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이 고려도 후백제도 고려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 후 고구려는요. 자, 송악에 있는 누구요?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계승했다. 건국하게 되어지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건국한 후고구려를 건국한 인물 누구요? 대표적인 호족이죠. 궁예죠. 신라의 왕족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왕족 출신의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그래서 강원도와 황해도, 경기도 일대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예는 마지막에 스스로 미륵이라고 칭하면서 결국은 왕자들을 누구에게? 왕건에게 내주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이 또 궁예였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궁예를 이어서 누가요? 왕건이 즉위하게 되어지면서 후에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부터 고려로 바꾸면서 마침내 백제까지 멸망시키고 이 신라 또한 흡수하게 되어지면서 고려라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왕건, 태조 왕건이었던 거죠. 자, 이거는 다 아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은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화에 대한 부분만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교실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